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 보셨는데요. 출석하면서 오늘은 좀 이전과 모습이 달랐습니다. 네. 지지자들 앞에서 마치 유세 현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좀 긴 연설을 했고요. 입장문 발표가 있었고 본인이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안쓰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조목조목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던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없는 죄를 조작하는 국가의 폭력이다. 정치검찰의 공작이다. 나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 한다라는 정치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심정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거는 다수의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자, 정치검찰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우리 야당 당대표를 지켜주자. 그래가지고 어제 포스터도 만들고 시간 장소까지 다 게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과 검찰은 묻고 있는 거죠. 왜 저 백현동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왜 배제시켰어? 참여시켜가지고 여러 이익을 환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답. 그리고 왜 용도 변경을 갑자기 4단계나 뛰어넘어서 해줬어? 그런 것. 또 하나는 임대주택 비율이 당초에는 100%였는데 왜 10%로 줄였어? 이거는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거 아니야? 이런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공세만 강화한 것은 스스로 좀 자신이 없다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감이 없다. 네. 그런 이 느낌을 읽었다. 정치적 은유를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지프스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서 어떤 그 결연한 의지를 읽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비장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막막함 같은 걸 읽으셨습니까? 전 좀 결연한 의지를 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또 일종의 형벌 같은 것 같이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왜 정치 수사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너무 덜 싸웠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4번째 소환 조사까지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아마 YSDJ 때 빼고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때 정적이었다고 하는 대선 경쟁자 그리고 제1야당 대표를 이토록 이렇게 수사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또 오늘 공교롭게 굉장히 상징적인 일도 있었잖아요. 대선 선대위 캠프 관계자 압수수색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압수수색하고 계속 수사하고 아니 무슨 검찰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가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소환조사 고분고분 받는 게 그게 맞는 건가? 아마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저는 시끄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이 좀 어찌 보면 유약해 보일 정도로 그리고 당내 의원들 또한 좀 거세게 싸워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싸우고 또 이재명 대표 비판할 때는 또 비판하고 이런 모습 보여야 하는데 다 전부 움츠러들어가지고 겁먹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 이것도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반응은 뭐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게 독립운동 한 것도 아니고요. 민주화 운동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떳떳해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입니까? 대부분 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가해지는 혐의는요. 돈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저렇게 검찰이 뭐 4차례나 검찰에 소환하는 야당 당대표 예전에 있었습니까? 그러는데 저렇게 비리 의혹이 있는 야당 당대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희생자 프레임에 불쌍하게 보일 필요는 없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으면은요. 조사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냥 서면 진술서 이렇게 내보내고 그냥 묵묵부답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제대로 밝히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검찰의 여러 가지 질문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아무런 의혹이 없고 잘못한 게 없으면은 검찰의 질문에 꼬박꼬박 반박하고 대응하면 되잖아요. 왜 안 그래요?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막 때리고 난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득하시면 되잖아요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것 때렸어요?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검찰의 수사가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면 저도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렸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428억 돈 들어갔다고 하는 거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백현동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재명 대표한테 돈 들어간 게 확인됐습니까? 없어요. 다 배임이에요. 변호사들 붙잡고 한번 다 물어보세요. 배임 혐의가 쉽게 입증이 될 수 있나? 그러면 모든 지자체장들 다 개발 사업하고 인허가 사업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뭔가 돈이 오고 갔으니까 다 시장 책임이고 다 도지사 책임이라고 하면 그럼 다 뭔가 구린 게 있는 거네요. 지금 검찰이 제가 볼 땐 수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근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부분의 많은 지자체장들이 어떤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시행업자랑 자신이 선거를 치렀을 때 선대위원장과 결합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시행업자가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용도 좀 변경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용적률 좀 상향시켜 주세요 라고 했을 땐 안 풀어줬잖아요. 근데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에 선대위원장이 그 시행사와 같이 일을 하게 됨으로써 그분이 와가지고 정진상 실장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일이 그 시점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이런 스토리잖아요. 우리나라 많은 지자체장들은 그렇게 개발 사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의심받을 만한, 뭐 범죄 혐의는 확정할 수가 없죠. 의심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의혹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자꾸 말씀드리겠다고 한 걸 자꾸 앞당겨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연 이게 팩트에 기초한 것인가 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2018년 5월에 감사원이 식품연구원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료를 좀 찾고 싶어서 감사원 원래 감사 보고서 내요. 좀 찾아서 오늘 원본 보고서를 찾아냈어요. 네. 여기에 보면 2018년 5월에 감사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이게 국토부에 가서 자료 찾으시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공공기관들이 다 이전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부동산 감시 실태 28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인데요. 거기서 가장 심각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게, 그러니까 불법행위, 위법행위가 드러난 게 식품연구원이었어요. 근데 그 백현동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이재명 당시 시장 책임이다. 이렇게 논리로 지금 접근하고 있잖아요. 근데 백현동 개발하는 거 시행사하고 지구단위 계획 입안 제안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남시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한국하우징기술이라고 하는 이 시행을 맡았다고 하는 그 개발업자입니까? 아닙니다. 식품연구원이에요. 감사보고서 보면. 식품연구원이 모든 것들을 다 주도했고 성남시하고 한국하우징기술이라고 하는 개발업자 사이의 식품연구원이 모든 걸 다 처리했어요. 일을. 그게 감사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혐의라고 얘기하는 게 크게 4가지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보전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식품연구원이 2011년 8월부터 계속 이 부지를 팔려고 해요. 공공기관 이전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가 녹지지역이라서 팔리질 않는 거예요. 8차례가 유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상향을 추진하는 것도 식품연구원이에요. 감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5년 그러는 가운데 2015년 1월 한국하우징 대표 김인섭 씨가 종상향하지 못하면 다시 토지를 되사주라.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이 되사는 조건으로 계약하자라는 제안을 해요. 식품연구원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월 27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어기고 공개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한국하우징기술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감사 결과에 적발이 됩니다. 이 내용도. 더 큰 문제는요. 검찰이 지금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3,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내용 인용해 드리면 자연 녹지지역 상태로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2,187억 원의 땅을 매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녹지지역이 종상향이 된다고 하는 거 전제 조건으로 땅을 매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땅이 매각되고 난 다음에 땅값이 오를 걸 감안해서 평가 금액을 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녹지지역 상태로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매각합니다. 그게 2,187억이에요. 그 개발업자가 굉장히 많은 돈을
그 취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 근거가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왜 임대 아파트 대신 분양 아파트 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하우징기술과 계약 맺기 한 달 전인 2015년 1월 22일에 성남시가 지구단위 입안 제한자 자격으로 계획서를 성남시에 연구원에서 제출을 하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지에 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이게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보낼 때 이렇게 공문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9월 7일 날 종상향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식품연구원이 원하는 대로 24일 날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하우징기술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이거 아파트 분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식품연구원이 요청해요. 근데 식품연구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분양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양 아파트가 90%가 되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가 줄고. 나중에 감사원이 이 본부장 나중에 파면되고 해임돼요. 본부장하고 부장한테 왜 이런 무리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니까 부동산을 매입해 준 데 고마워서라고 답변했다고 감사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럼 이게 성남시가 한 겁니까? 식품연구원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이 백현동 의혹 쟁점과 관련해서 식품연구원과 이 개발업자 간의 문제였다고 보시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감사 보고서에 얘기하면은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요청에 대해서 승인을 한 건 성남시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에서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해주면 그렇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실 거예요. 지금 R&D 부지 용지 그 비율도 조정해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검찰이 혐의 내용에. 근데 한국하우징기술이 이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기부 찬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부 찬합한 게 R&D 용지하고 그다음에 난생초등학교 중축후 기부 찬합하는 거 두 가지예요. 근데 한국하우징기술 그 전무가 기부 찬합 확약서를 가지고 와서 성남시에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연구원 측에다 해요. 근데 연구원이 우린 사업 시행자가 이제 아닌데 더 이상 이거 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계속 가서 부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면 처분된 본부장이 공중은 형식상 하는 거니까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러면서 원장한테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요거 마지막 마무리만 할게요. 그 확약서를 성남시를 거쳐서 성남시 교육지원청한테 제출을 하면서 그 R&D 부지 용지나 이런 것들이 다 기부 찬합이 결정됩니다. 이것도 또한 식품연구원이 중간에서 공공기관이 우리가 다 이 사업 처음에 지구단위 계획부터 시행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 성남시한테 해달라고 계속 지금 아까 종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대로 감사보고서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남시라고 하는 지자체가 국토부가 얘기하고 식품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못 해줍니다 라고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당시 시장이 배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사 보고서를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은 저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백현동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잖아요. 그럼 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봐라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다 그 식품연구원하고 그 사업자들이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반박할 수가 있잖아요. 반박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 가지고 왜 반박을 안 하고 글쎄요, 이 자료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왜 안 했느냐라는 것과 그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인터넷에 다 이제 공개되어 있는 누구나 국토부 볼 수 있는 국토부에 볼수 가면 있는 보실 수 있습니다. 안 감사 찾아서 그랬던 자료이고. 것뿐이고요. 제가 그걸 출력해서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나 성남시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왜 반박을 안 했는지 그러면서 계속 했던 말이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협박했어요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공문 보낸 걸 가지고 협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 보고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거 가지고 왜 반박을 안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협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니까 그런 건데 제가 쓴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국토부에서 식품연구원한테 빨리 매각하고 공공기관 이전하라고 네. 얘기를 한 거고 네. 빨리 매각하려고 하는데 녹지지역이라서 매각이 안 되고 식품연구원이 그러면 이거 개발이 돼야 되니까 종상향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식품연구원이 먼저 사업 제한 입안 제한자로 나서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남시에 우리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성남시가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까 그 분양 아파트 건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배임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럼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뭐하러 공문 주고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이전에 감사보고서 내용을 언급한 바도 있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선대위에 있었던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가 77억 원을 수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선대위에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내가 다 식품연구원한테 요청해가지고 한 건데 당신이 한 게 없잖아. 그래서 정바울 씨랑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요. 1년 동안 수사하고 이 대표한테 돈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 오래 도왔던 측근을 챙겨주기 위해서 돈은 한 푼 안 받았지만 저 사람 다 가지시오라고 해준 거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의 재구성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만드는 겁니다. 검찰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중요한 정황상의 증거를 다 확보했다고 자신 있어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그건 그냥 검찰의 이렇게. 주장이고요. 그걸 네. 기자들이 계속 지금 받아쓰기를 하니까 그런 건데 하다못해 제가 기자들한테 기사 쓰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이 감사보고서 원문 봐서 딱 하나하나씩 따져보고 난 다음에 검찰이 지금 기자들한테 흘려주는 내용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께서 이제 길게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신 그 내용들은 네. 한국식품연구원이 이 정부의 당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이제 본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성남시에 여러 차례 부지 용도 변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다. 그래서 성남시로서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건데 이 점이 사실은 그동안 기사를 통해서 대략적인 얘기는 뭐 여러 차례 이제 전해졌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이 대표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죠. 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도 그렇죠.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네. 정황을 이제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검찰은 어떤 정황을 확보했는지 이것도 사실 뚜껑을 열어 그럼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건만 가지고는 좀 청구를 8월 달 내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엮어서 한 10월 달쯤에 이렇게 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시점을 좀 볼 것 같아요. 추석 넘어서 네.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판사가 발부해 줄 만큼 예. 그러한 제대로 된 증거, 증언, 정황상의 여러 가지 뭐 진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예. 지금 여러 군데 압수수색도 하고 보강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진술서 냈으니까 그 부분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뭐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보강 수사에 필요한 그 시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냥 저 백현도 건만이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건과 엮어가지고 예. 이러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장성철 소장님 보기에도 검찰이 별로 자신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의견이시네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예를 들면요. 예. 정말 김인섭 씨가 그래요 내가 로비해가지고요. 이재명 당대표랑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하고 다 짜고요. 우리 200억 받았는데요. 100억 내가 먹고요. 법정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50억, 50억은 이재명, 정진상 이렇게 나눠주는 거 제가 다 보고하고 다 약속 받은 부분입니다. 라는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치 수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혐의를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아까 이토록 많은 혐의를 갖고 있는 뭐 정치인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 사용하셨는데요. 대장동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혐의잖아요.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고소영장 칠 거면 벌써 다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얘기 또 나왔어요. 그것도 얼마나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북한에 내가 방북하려고 하는 대가로 뭘 줘, 대신 돈 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쳤어요, 아직. 백현동 거 뭐 말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한 지금 이거 가지고는 치기 어려워라고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기존에 특수사하는 방식 보면 일단 대장동 건이 심각하면 그때 구속장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얼른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뭐 할 마음만 있었으면 사실은 이번 국회 휴직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치고 난 다음에 구속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사하면 되잖아요. 계속 혐의 추가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질질질 끌어가지고 총선 때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의도로밖에 안 비친다 이건. 이게 과연 맞는 수사냐? 이런 방식의 수사를 하는 검찰, 뭐 저는 이명박 정부 때 초기 시절의 검찰의 모습을 자꾸 보는데요. 그러니까 권력의 주구처럼 행동하는 이런 검찰의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가?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개혁하겠다고 하면 집단 반발하는 이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기득권 조직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영장이 날라올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밟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지, 그러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거는 우리가 8월, 9월 이렇게 가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민주당 내부도 사실 좀 뒤숭숭하긴 한데 혁신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분출이 됐고 결론 내리지 못한 상황이죠. 네. 이 부분도 아직은 좀 많이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저희가 25분 대담 중에서 지금 20분 이상이 지나갔기 때문에 5분 동안은 좀 여당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 비공개 의총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경고성 발언이 나왔는데 누구를 표적으로 한 것인가 이거를 두고도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배에 거꾸로 노젓거나 구멍을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당 지도부를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쓴소리 형식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승선, 공천은 못 주겠어라는 공언을 하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냥 쭉 그 직을 유지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 공관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공천 실무를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 말 잘 들어라, 찍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한 협박으로 다른 의원들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 언론에 나가서 국민의힘은 큰 암덩어리가 있다. 지도부가 제대로 지도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치가 사라진 지도부다. 맨날 야당 당대표나 공격을 하고 있고 여야 협상, 조율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맨날 아침에 이재명 당대표 비판이나 하고 있어서 이것은 당 지도부의 모습이 집권 여당답지가 않다라는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상당히 좀 불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 또 예를 들면 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을 향한 경고성 멘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총 자리였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이 특히 좀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윤상현 의원은 오늘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지도부들은 수도권의 정서를 잘 모를 것이다.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 공천에서 좀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예. 저 발언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바닥 민심이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2020년, 2016년보다 지금 지역을 다녀보면 많은 국민들의 민심 위반 현상이 정말 실질적으로 체감이 된다. 그런 위기감을 좀 본인은 전달하고 싶었는데 당 지도부는 왜 우리를 욕해?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런 분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김기현 당대표 울산이고요. 이철규 사무총장 강원도 좋은 지역구고요.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은 또 부산 좋은 지역구잖아요. 수도권 민심을 모르는 지도부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걸 자꾸 입 틀어막고 협박을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가능하려면 대통령 지지율 70, 80% 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50%, 60% 가가지고 다른 목소리가 안 나와도 우리가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나타나면은 네. 딴소리 하지 마, 비판하지 마 이런 협박이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지지율이 나오면 아니잖아요. 저런 경고성 발언을 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당 지지율이 과연 내년 총선을 이기는데 좀 맞는 수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먼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수도권 위기론,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 이게 실체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지요? 그 왜 실체가 없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예. 대통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한 45% 정도 이상 뭐 나온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수도권 지지율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영남 쪽에 있는 의원들은 금배지 달고 있는 상황인데
뭐 거기서 공천 배제되면 끝나는 거고요. 수도권의 지금 원외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선거에 출마해도 이거 당선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지금 이 발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좀 길게 잡으면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을 염두에 두고 아마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조금 더 가깝게 당겨서 보면 지금 윤 대통령도 굉장히 조급해져 있는 것 같고요. 총선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지율은 안 오르고, 그리고 또 이건 또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인식과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날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당에서도 좀 총대 메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의 전이부대처럼 나서줄 만한 의원들이 없어 라고 하는 불만들을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국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세운다거나 오늘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임시켜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다. 그걸 지금 대신해서 얘기를 전달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 나중에 가면 저는 2016년 진박공천이 있었던 것처럼 진윤공천 틀림없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그 당내에 있는 어떤 불안감, 위기감 이런 게 좀 반영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일 것이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러면은 이 수도권 의원들, 현역 의원들과 지도부 간의 어떤 갈등도 좀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